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이 노조들의 파업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논평 해주시는 법률 전문가시죠, 황성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참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게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그 노조원들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를 드론으로 저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대한민국에 분명히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뭐 쟁의 행위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뭐 임금에 대한 교섭은 허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저런 집회 자체를 지적할 수는 없긴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 퍼포먼스들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다른 경영진들의 얼굴을 저렇게 크게 뽑아가지고 돌에다 깔아놓고요, 그 위로 아까 저 많은 인원이 행진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꼭 좀 필요한 그런 행위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노조의 행위가 너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나친 정도가 아니죠, 저 정도면. 예.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업을 보면서 예.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금 저는 87 체제 이후에 예. 우리가 길러냈던 세대의 수준이 아직도 80년대 학번들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아하. 두 번째, 삼성전자를 들어가신 분이거나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다면 예.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이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자유주의적 사고를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집단 구성원인 줄 알았는데, 예, 엘리트인 줄 알았는데. 그 문화혁명 때 보는 장면을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MBC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MBC가 그 당시에 파업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요, 경영진 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장실. 그 앞에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서 구슬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타는 거 보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근대냐 전근대냐의 차이 중에 하나의 관점 중 하나를, 이제 법률적인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판의 자유를 갖고 있고요. 예.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표현이 되던 뭘로 표현이 되던 간에 그것이 바로 근대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공격은요, 이거는 전근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착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직원 뽑았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AI 혁명이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5만 전자, 6만 전자일 때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500만 주주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예. 5만 전자, 6만 전자일 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AI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우리 국민과 함께는 삼성전자가 이제 한번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좋습니다. 성과급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저런 짓거리를 봐야 되는지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요즘 펜앤마이크 나오면 그래도 2030들에게 희망이 있다, 또 최대현 부장님이나 저 같은 4050 중에서도 우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봐야 됩니까? 그냥 저는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 제가 이제 MBC 얘기를 자꾸 뭐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MBC가 파업할 때 제가 참 경악했던 거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김재철 사장님 그 댁 근처로 상여를 몰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 앞에서, 그러니까 자택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 삼성전자 이 노조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 자택 앞에서 또 집회를 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약간 그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노조가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맞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연역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권리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 권리도요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수단의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 룰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관철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을 줬냐? 바로 파업권을 줬죠. 파업권을 주면서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면 회사도 망하는 거야. 그런 어떤 이익 관철을 통해서 서로 간의 리스크를 통해서 협상을 하라는 것이 룰입니다. 예. 근데 그 룰을 넘어서서 한 사람을 모욕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게 노조가 아니라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면 뭘까요, 저게? 협박입니다. 예. 그리고 이익과 결부되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공갈입니다. 공갈. 네. 노조의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치 저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저걸 노조라는 잣대를 살짝 걷어내 보세요. 바로 공갈입니다. 공갈이고 협박이네요. 예. 공갈이고 협박입니다.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게 분명히 근대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파업권을 줬어요. 그럼 그 파업권이라는 룰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야지. 그러면 누구는 특권을 갖고 누구는 특권을 갖지 말라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삼성 노조의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불평등의 극치입니다.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깐 얘기가 새서 그런데 지금 집 앞에서까지 신고를 하겠다? 저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집시법상으로는 물론 집 앞에 가서 신고하면은 시위도 가능하긴 해요. 예. 다만 집시법 8조에서 주거의 평온을 해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라면 이런 시위 집회는 허용되지 말아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전제로 하는 제 법리적인 말씀이고요. 막상 저렇게 신고했을 때 요즘 경찰들이 저거를 집시법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그 노조원들 개개인의 그 집회에 가서 누가 거기다가 막 문에다가 테러하고 그런 거 그거를 뭐 노조에 탈을 쓰고 있으면 용인을 해줄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사실 저는 좀 처벌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도대체 이 노조의 어떤 이런 집회행위나 이런 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나 그게 참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뭐 저는 뭐 SNS에도 보긴 봤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정말로 약자, 정말로 약자,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약자분들이 아무도 안 들다 볼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이슈를 끌어보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백보양보해서 인정해 줄 여지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이재용 회장이건 뭐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한 개인에게 사실상의 린치를 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놀라워요. 참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남자들 예비군비하고 입혀놓으면은 뭐 변호사든 의사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 그냥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 노조원 이 제복만 입혀놓으면 뭐든 다 그 엘리트였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 배경이나 이런 거에 다 사라지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난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주제와 상관없는 약간의 여담을 한번 썰을 보자면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의외로 답을 많이들 못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 법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주입니다. 주인이 주주예요. 주주. 그 주주들에게 그 주주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알아봤더니만 그 성과급 관련해서 주주 배당이 11조 정도 했더라고요. 11조 원이에요. 그럼 회사의 주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 어떤 노조 자체의 무슨 내부적인 성과 기준을 넘어서서 그냥 회사에 갑자기 훈풍이 들어왔으니까 닥치고 45조 내놔라. 이게 지금 말이 될까요? 그
주주들한테도 지금 11조밖에 배당을 받기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아연실색입니다. 계속. 예. 댓글창에서 김봉숙님께서 이건희 전 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댓글을 써주시면서 직원들 싹 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성토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무기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기평등의 원칙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경영진과 근로자를 갑을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평등한 주체로 봐요. 예. 그래서 서로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평등한 무기를 줍니다. 이제 근로자는 파업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는 직장 폐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재산권과 노동권의 충돌입니다. 내 재산권을 노동권이라는 이유로 뺏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선제적 직장 폐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근로자도 자신들이 파업을 하면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위험을 인지하고 파업을 감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적 체제는 직장 폐쇄는 파업 이후에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고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후진성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니는 근로자도요. 저렇게 갑자기 우하니까 나가는 거지. 조금만 쿨다운을 하면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상한이 어딘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요. 법을 과도하게 특권층에게 몰아줬어요. 그 노조라는 신분을 딱 취득하는 순간 최근엔 노란봉투법까지 얹어져서요. 이게 갑자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특권을 줘버리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특히 좌파 진영에서 무슨 ILO 조약 자꾸 떠드시는데 유엔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보편 타당성 있는 국제 규범이 아닙니다. ILO 조약도요.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는 건 부분적으로 가입한 건 가입했고 그 의무 조약 아닙니다. 거부한 건 거부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ILO 규정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뭐 이따가도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법을 좀 고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이 국회의원 나리들이 오히려 법을 더 망가뜨려 가지고 노조원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왜냐 노조원들이 표가 더 많거든요. 뭐 기업 총수 모아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 다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노조원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노조원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고 그걸 위해서 지금 법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500만 주주들이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500만 주주들이 이건 더 화를 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도 좀 화가 좀 나는 건데 이번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차량을 몰고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운행하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걸 화물연대의 이 노조원들이 가로막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차문을 두들기고 유리창을 깨려고 하고 하다가 자기가 자기 풀에 넘어져 가지고 차 밑에 깔려서 사망하는 저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난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 이런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이 운전기사를 살인죄로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과연 살인죄로 구속해야 될 일입니까? 저희 이제 참 예전에 효순이 미선희 사건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참 이제 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당시에 저 운전하시는 분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의적인 살인하고 같이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 그걸 뭐 교과서에 보면 뭐 감수설, 용인설 뭐 이런 어려운 말 쓰는데 그럼 저 상황에서 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평범한 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이제 자기가 일하러 나왔다가 자기 차에 저렇게 막 달라붙는 거에 대한 위험을 느꼈어요. 예. 그 위험을 느끼고 저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저분이 사람을 죽이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분도 당연히 그냥 패닉에 빠졌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저런 상황에서. 아니 거기다 보면은 방금 영상 나왔지만 차가 이거 뭔가 좀 사고 난 것 같다니까 서시잖아요. 네.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도망갔겠죠. 네. 서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고의냐고요. 그리고 저렇게 안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예. 공포심을 전 느꼈을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해서 무슨 고의냐 과실이냐를 논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논할 수밖에 없지만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치사까지는 의유로 할 수 있을지언정 저걸 고의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예. 경찰도 처음에는 살인을 안 받더라고요. 특수상해치사로 처음에는. 예.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수상해치사라는 거는 이제 그 치사니까요. 과실범으로 보는 거죠. 죽음에 과실치사인가요? 대해서. 결국 과실치사로 예. 봤는데 갑자기 이제 뭐 누구 눈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한 명 희생양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상해치사로 넣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명을 높여갖고 살인으로 일종의 구속영장 발부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검찰이나 법원한테. 아니 저게 만약에 과실치사가 아니고 살인죄면 지금 이거는 화물연대가 지금 경찰이 이렇게 바리게이터 치고 있는 거를 저 화물연대 차량이지 않습니까? 밀고 들어가서 경찰들이 막 깔리고 해서 다쳤어요. 그렇죠. 이건 살인죄 아니에요? 이것도 그 같은 잣대로 보면 이게 더하죠. 왜냐하면 아까 상황은 처음에 의도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위해가 들어오니까 그 위해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행동이고 이건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살인 미수로 안 합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만 했던데. 그 저도 참 보면 요즘 뭐 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노조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저는 그 미국 사례도 좀 찾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가 둘러쌌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둘러싸고 막 유리창 두들겼잖아요. 그 상황에서 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판례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법 체계가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미국의 법원들은요. 권리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해 줍니다. 권리 침해.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유지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총권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정당 방위에 대한 범위 혹은 그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폭력은 안 돼. 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하거나 내 안전. 미국에서는 세이프티, 이 안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를 받았을 때요. 그것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 플러스 우리나라 법체계는 무조건 고의 아니면 과실이라고만 보는데 미국 법체계에서는 액시던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고죠, 사고. 돌발 상황들. 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 같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론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 있죠. 뭐 사고인 경우든 뭐
정당방위 상황이든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물론 돌아가신 분께는 제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안타깝다는 걸 떠나서 저 운전자와 또 화물연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가장은 구속되고요. 조직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은 뭘 해도 된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인죄가 아니고 경찰을 들이받았는데 그건 살인죄가 아니고. 그 제가 변호사가 나왔고 여기서 무슨 논평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차이밖에 없는데요. 아니 진짜 지금 이 화물연대가 여러분 굉장히 좀 곤란하고 좀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이제 화물연대 자체를 사실 노조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기억을 좀 돌려보니까 2022년에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화물연대가 그때 똑같이 파업을 하고 뭐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러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지금 막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딱 법적으로 유권 해석해 보니까 화물연대는 개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조에 해당되지 않고 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단체 행동, 쟁의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담합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거다 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때 제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대체 이 화물연대에 대해서 아니 그 정부가 그 정부일 텐데 어차피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왜 이번에는 화물연대를 다 노조라고 또 인정을 해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찾아봤는데요. 예. 현재까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 아니죠? 네, 노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제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단체 행동권, 또 단결권 이런 것들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상 인정해 주는 게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법 절차, 룰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노조를 통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화물연대가 지금 노조냐? 노조 설립을 안 했습니다. 신고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화물연대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들로 보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 개별 사업자. 여기서 이제 뭐 화물연대 측에서 뭐 대법원에서 화물연대 화물기사들 근로자성 인정받았다고 자꾸 그거를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건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갔었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들이고요. 화물연대라는 조직 자체가 노조성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최근에는요 화물연대가 그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노동부가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는 개인 사업자들 연합이기 때문에 노조로 설립할 수 없다고 반려를 했었거든요. 그 반려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고요. 고등법원까지는 화물연대 노조 아니라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 반려 처분에 대한 소송을 화물연대에서 걸었을 때 고등법원까지는 노조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자꾸 지금 화물연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조다라는 자꾸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자꾸 엮어서 언론 보도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거하고 원래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화물 그 운전사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게 노조가 될 수 있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물연대는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면 지금 노조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 게 다 용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이 사진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화물연대에서 아니 뭐 이렇게 파업에 참여 안 하면 그러면 막 서로 비노조원을 갖다가 막 공격도 하고 저런 식으로 테러도 하고 막 그런 짓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단체 행동이다. 이건 쟁유행위의 하나다.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논평이 불가능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들을 해도 누구한테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노조보다도 더한 보장이 돼요.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끼리 만약에 모여가지고 예. 우리가 받는 수당 이걸 올리겠다. 단체로 뭐가 되죠? 담합입니다. 그게. 담합이죠. 네, 담합입니다. 근로자가 모여서 임금 올려달라는 것은 그것은 교섭이 되는 교섭이고 예. 아니 노동권이 되고요. 예예. 근데 이 화물연대 이 논리를 따라간다면요. 지금 그 편의점주 사장님들도 다 저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 편의점 사장님들 예. 알바 고용 못 합니다. 예예. 혼자서 사장님 혼자가 막 24시간 있어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뭐 CU든 뭐 세븐일레븐이든 GS든 예. 다 그 본사에서 내려진 지침 속에서 거기 따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례 계속 이상한 판결 나오는데 그분들도 다 근로자성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모여가지고 우리 마진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모이면 예전까지는 그 사업자라고 해서 담합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논리로 가면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들도 연대 하셔가지고 노동자성 인정받고 노조 설립 신고 반려돼도 노조라고 우기고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변호사들도 한번 연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가이드라인 판사의 소송 지휘권에서 종속돼서 일하지 그 판사의 재판 지휘권 종속성을 벗어나는 변호사 있습니까? 변호사도 연대해가지고 한번 실력 행사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재명이 전 국민이 웬만하면은 다 전과자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 전 국민이 웬만하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걸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노조의 힘을 갖다 더 강하게 해주려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노동감독관, 이제 원래 명칭은 근로감독관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이었는데 이걸 이제 이름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꿨습니다. 그 인원을 8,000명으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노조를 더 보호하게끔 그들의 뭐 노동권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더 보호하게끔 지금 만들어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과연 3만 달러 국가인지 참 의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요. 근로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이 개념은요.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고 뭐 정말 이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착취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라고 도대체 저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세계관의 근거에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원래 계약 사회를 보장, 계약을 인정해 줘야 사회가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결국 나으리들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 나으리들 찾아가고 관리 감독 받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자유국가가 맞나요? 지금 당사자들끼리 계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다 계약하고 나서 공무원 나으리들 찾아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안 찾아가면 공무원 나으리들 찾아와갖고 감시하고 다 내놔라 이런 이게 맞는 나라인가요? 저는 정말 이 국가에서 모든 걸 통제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지금 3만 달러 국가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딱 근로감독관이라는 저 지금 발상 자체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는 얘기인가요? 저 근로감독관이 진짜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다 이제 MBC 쪽에 있을 때의 경험인데 철저하게 노조 편이더라고요. 심지어 노노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MBC에서 신생노조의 3노조 위원장이었으니까 민주노총하고의 어떤 그 민주노총 언론노조하고의 이제 마찰이 생기면은 아니 근로감독권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민노총 노조를 편을 들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예. 이제 그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 취지도 변질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만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예.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부는 그 룰을 잘 지키느냐에 감독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노조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자,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실 예전에 이제 근로감독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바뀐 노동감독관이 8,000명으로 늘어나서 전국의 노조를 또 비호하는 비호 세력이 된다니까 참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그런 우스운 소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많이 뽑으면요 불필요한 소송 늘어나고요. 아. 의사 많이 뽑으면요 불필요한 수술 예. 늘어나고 치료 안 받아도 될 치료 받아야 되고요. 예. 노동감독관 늘리면요 아마 파업이 선량한 사장님도 악덕 사업주가 될 겁니다. 진짜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많이 뽑았더니 소송이 늘어나고 의사 많아졌더니만 수술이 늘어나고 근로감독관 많이 뽑아놨더니만 노동감독관 많이 뽑으니까 파업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에 참 이재명 정부 아직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업과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법률적으로 좀 궁금했던 내용들 전문가이신 황성욱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좀 자세히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정말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황성욱 변호사님과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